우리가 알고 있던 외계인이 사실은 미래에서 온 인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1954년 미국 대통령이 12시간 동안 사라졌던 사건. 그날 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과 접촉했고 인류의 시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장치를 손에 넣습니다. 오리온 큐브. 그 안에는 전쟁, 붕괴, 그리고 인류의 끝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소수의 권력자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미래를 먼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래는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인류는 어디로 향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꺼낸 단 한 사람. 그 남자는 왜 자신의 기록과 존재까지 하나씩 사라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흐름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 인류가 목숨을 걸고 과거로 돌아와 건넨 기술, 오리온 큐브. 그들이 바랬던 건 단순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비극을 피하고 자신들처럼 변해버린 미래를 반복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 큐브는 아이젠하워를 거쳐 곧 7권력자들,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집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기술의 사용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은 이 큐브를 인류를 위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미래를 선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큐브를 통해 다가올 전쟁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그 흐름에 맞춰 무기와 자원을 움직입니다. 어떤 기업이 무너질지, 어떤 국가가 흔들릴지, 어디에 자본을 투입해야 할지 모든 선택을 이미 결과를 본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까지 미리 파악하고 제거했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큐브는 미래를 보는 장치가 아니라 미래를 선별하고 현실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리온 큐브는 단순한 예측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자의 감정과 의지에 반응하며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구조. 즉, 누가 보느냐에 따라 미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장치였죠. 이 구조에서 권력과 욕망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미래는 점점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더 많은 이익, 더 강한 통제, 더 확실한 결과를 향한 선택들. 이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작은 개입들이 누적되고 시간의 흐름은 점점 원래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전체 흐름은 점점 왜곡되죠. 이른바 타임라인의 뒤틀림. 미래 인류는 자신들의 비극을 막아달라는 의도로 이 기술을 남겼지만 현재의 인류는 그 기술을 통해 더 정교하게 권력을 유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경쟁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같은 결과를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러한 비밀을 수십 년간 간직하며 갈등하던 댄 브리시는 2002년 결국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사실입니다. 오리온 큐브의 현재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UFO 목격과 끊이지 않는 전쟁들. 이 모든 것이 그 기술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댄 브리시의 폭로는 곧장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오린 해치는 댄 브리시의 주장 내용을 검토한 뒤 외계 생물체와의 상호작용과 기밀 조약에 대해 청문회 차원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즉, 이 문제가 단순 개인 발언이 아니라 공적 논의 대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시점이었죠.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댄 브리시 부모의 집에 침입이 있었는데 현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였고 오직 그의 개인 이력과 관련된 문서들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댄 브리시를 신뢰하는 쪽에서는 이를 증거 제거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는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후 학위와 경력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소 기록, 세금 이력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이른바 신분 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실물 자료까지도 조직적으로 제거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자체도 외부 압력의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르죠. 반면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애초에 학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난이라는 이야기를 만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진실을 지우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실을 만들기 위한 설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 한 전문가의 분석이 등장합니다. 신경생리학 박사 키끄린. 그는 댄 브리시의 인터뷰를 분석한 뒤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질문에 안정적으로 답했고 논리 흐름도 무너지지 않았다. 망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고 붕괴나 현실 감각의 혼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불안정한 반응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전문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자 수준에 가까웠다고 하죠. 다만 이것이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의 기록이 없는 이유가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일까? 댄 브리쉬의 주장이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와 전혀 접점이 없던 또 다른 인물이 훨씬 이전에 거의 같은 내용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1989년 51구역 관련 폭로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밥 라자르입니다. 댄 브리쉬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 약 15년 전, 밥 라자르는 이미 51구역 인근의 비밀시설 S4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죠. 여기서 주목되는 건 두 사람의 증언이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구조와 디테일에서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인데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은 출입 보안 시스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지문이 아니라 손가락 뼈의 길이와 형태를 측정하는 장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치는 이후 아이덴티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실제 보안 장비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 장비는 1970년대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곧 사라진 특수 장비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인데요. 두 사람이 이 장치를 같은 방식으로 묘사했다는 점은 단순한 상상이나 흔한 정보에서 나온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겹치는 부분은 기지의 구조입니다. 밥 라자르는 파푸스 호수 인근 산비탈에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위장된 경납고 문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산 색과 동일하게 위장된 여러 개의 경납고 출입구 구조를 언급했는데 댄 브리쉬 역시 이후 같은 위치와 유사한 형태를 설명하죠. 이 역시 단순한 비밀기지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 구조까지 일치한다는 점에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장 많이 제기되는 반론도 있습니다. 댄 브리쉬가 밥 라자르의 이야기를 참고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증언을 자세히 보면 접근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밥 라자르는 자신을 물리학자로 소개하며 비행체의 추진 원리, 에너지 구조 같은 공학적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댄 브리쉬는 미생물학자로서 생명체의 세포 구조, DNA 이상, 유전적 문제 등 생물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즉 같은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관찰 포인트와 설명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해서 언급되는 공통점은 폭로 이후의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핵심은 하나로 정리되죠.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서로 다른 시점과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유사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 논쟁을 쉽게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1954년 2월 20일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를 비운 이유를 치과 치료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는 사건이죠. 하지만 이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도로시 킬겔런.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하죠. 그날 밤 대통령의 행방은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치과 치료라는 설명은 사실상 공식적인 변명에 가까웠다. 또한 현장에 있던 AP 통신 기자 프랭크 스노드는 훗날 이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을 기다리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에드워즈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일부는 더 구체적으로 정체불명의 원반형 비행체와 관련된 일정이라는 첩보까지 공유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즉 백악관의 치과치료는 이미 현장 분위기와는 어긋난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더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우선 대통령을 치료했다는 치과의사의 공식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시 공군기지 인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목격되었다는 증언들이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하죠.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그 밤에 그렇게 갑작스럽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움직였을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은 미국과 소련이 기술, 특히 우주와 군사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냉전의 중심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술이나 정보가 등장했다면 그 자체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 모든 연결은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여러 단서들을 이어 만든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치과 치료라는 설명만으로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남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을 남기죠. 이제 우리는 1961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 퇴임 연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경고를 남깁니다. 군산 복합체의 비대해진 권력을 경계하십시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군수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 특히 댄 브리쉬의 주장까지 함께 놓고 보면 이 연설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가 말한 통제되지 않는 힘이 단순히 무기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구조 바깥에서 정보와 기술을 독점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집단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시작이 1954년 그 비공식적인 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해석에 따르면 아이젠하워는 어떤 선택의 결과가 자신이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국가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언급되는 증언이 있는데요.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는 부친이 퇴임 직전 상당히 복잡한 감정 상태를 보였다고 회고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집무실에서 깊은 후회를 드러내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의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록과 증언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뒤에는 가벼운 공식 기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사건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미래를 보여준다는 장치 오리온 큐브,
그리고 외계인은 사실 미래의 인간이라는 주장.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낸 남자, 댄 브리쉬. 하지만 그의 학력은 사라졌고 기록은 완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진실을 말한 내부 고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기꾼의 자작극일 뿐이라고 하죠. 지금까지도 어느 쪽도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전히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상상해온 외계인의 모습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수만 년 뒤 멸망 직전까지 갔던 미래의 인류가 바꾸려 했던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